네, 안녕하세요. 김선웅입니다. 오늘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흥미 위주의 사이버 레카 같은 채널은 아니고, 그런 안타까운 일을 계기로 또 다시 그런 일이 재현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관련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제목은, 우리 또 공지에 나간 제목도 굉장히 좋지만,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이제 가끔 술을 마시는 나, 그리고 이제 나의 가족에게도 이제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한번 해소를 해보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술이 몸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우리가 운전교육을 가면 보통 많이들 들으시는 교육에 들어가 있을 법한 내용입니다. 술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해서 판단력, 그리고 조정하는 우리 몸의 미세한 운동과 감정 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이게 심각하면 기억을 상실시키거나 좀 덜하면 기억력을 저하시키고, 또 호흡에 있어서도 호흡 억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심혈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부정맥, 알코올은 심장 리듬에 영향을 미쳐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혈압 상승,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면 장기적으로 혈압이 상승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제 소화기계를 보면 술은 위 점막을 자극해서 우리가 흔하게 방송에도 나오고 우리도 겪고 있는 구역질과 구토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은 우리 알코올 대사하는 장기인데, 이 알코올 대사하기에서 간이 엄청나게 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격한 운동을 한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게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간 손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급사 위험을 살펴보면, 우리 몸 안에 혈중에서 알코올 농도가 0.3%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농도에서는 의식소실, 그러니까 이 농도를 넘어서는 이후부터죠. 그때는 의식소실, 호흡 억제, 저체온증과 같은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만큼 마셔야 혈중 알코올 농도 0.3%에 도달할 것인가 알아야 되겠죠. 체중 70kg 성인을 봅시다. 우리가 70kg의 성인의 경우에 우리가 소주를 한 2잔, 4잔 마시면은 이때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입니다. 이제 가볍게 몸의 감각도 조금 둔해지면서 기분은 뭔가 좋아집니다. 이유가 없어요. 술을 마셨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는 이유죠. 그리고 이제 소주 한 병부터 한 3병 정도까지 마시면 이제 말도 어눌하고 걷는 것도 비틀비틀 거리고, 이때 중요한 일 하면 안 되죠.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그런 판단력이 되고, 토하기도 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그 정도가 되고요. 소주가 3병 넘어서서 이제 4병째가 되면, 이제 3병 넘어서 4병째 따서 한 잔 이제 마신 이후부터는 우리가 의식 소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호흡이 억제되고 저체온증, 사망 위험, 이때부터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0kg 성인의 경우에 이 소주 3병 이상이 넘어서서 마실 때 이렇게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불행한 일은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음주량이었는데도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차차 찾아보겠습니다. 이 소주 3병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이제 알코올을 소화하는, 대사하는 기능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조금 과장을 하자면, 나에게는 소주 석 잔이 소주 3병과도 같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알코올 대사 능력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혹은 뭐 나의 가족은 그 알코올 대사 능력이 어떨까요?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남녀, 노소, 인종, 뭐 체중에 따라서 이제 그룹을 나누어서 능력을 비교해 본 연구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연구들은 언제나 이제 흥미롭고 연구 진행도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의 결과들을 제가 좀 찾아봐서 정리를 했습니다. 말해 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그 몸의 구성이 다릅니다. 남성은 평균 체지방 비율이 약 18에서 24%이고요. 여성은 평균 체지방 비율이 약 25에서 31%입니다. 체내 수분량도 다릅니다. 남성은 평균 체내 수분량이 약 60%이고요. 여성은 평균 체내 수분량이 약 50에서 55%입니다. 자, 알코올은 물에 녹습니다. 그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알코올이 물에 녹아서 보여주는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평균 체내 수분량과 아주 밀접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체중이 같은 남자, 여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둘이 같은 양의 알코올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것은 당연히 여자입니다. 이걸 측정해 봤을 때 한 2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몸의 구성 성분, 그것만 다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남성과 여성은 몸의 기능도 조금 다릅니다. 알코올 탈수소 효소와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 이 두 효소는 알코올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입니다. 여성은 위에서 이 알코올 탈수소 효소의 활성이 남성보다 낮아서 알코올 자체의 혈액으로 흡수되는 양이 남성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균적으로 남성의 체중이 무겁죠. 그 간의 크기도 체중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지만 대체로 더 큰 편입니다. 자, 알코올 대사는 어느 장기가 한다고 했죠? 간이죠. 그 간은 알코올 대사를 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크면 알코올 대사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간의 그 볼륨, 우리가 용적을 측정을 하는데요. 측정했을 때 남자는 평균 1188ml, 그러니까 한 1.2L 정도 되죠. 여성은 평균 969ml입니다. 1L가 조금 안 되죠. 생각보다 꽤 차이가 나죠. 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제가 남자분들은 마음 편하게 마시고 여자분들만 조신하게 음주를 줄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얘기일까요? 뭐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전 세계 2016년 기준으로 해서 15세에서 49세 연령층에서는 그 알코올 중독이 주요한 사망 위험 요인인데요. 남성 사망에서 12.2%가 알코올 중독이 차지할 정도로 그 음주가 그 사망에 기여했을 정도로 여자분들보다 훨씬 알코올을 오남용하는 건 남성입니다. 훨씬 무모한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다 술은 적게 마시면 좋고요. 그 다른 즐거운 일을 함께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끔 같이 마시는 경우에는 여성이 한 30% 정도는 덜 마셔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서로 맞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잔, 너 한 잔이 아니고요. 뭐 나 3잔, 너 2잔 이 정도로 맞춰야 서로가 즐겁게 맞게 술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볼까요? 이제 노인과 에비노인 했습니다.
이제 누구나 노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노인과 성인이라고 적을까, 노인과 청년이라고 뭐 청장년 적을까 하다가 노인과 애비 노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65세 이상의 노인과 이제 그 이하의 애비 노인을 비교했을 때 평균 20% 정도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노인이 알코올 대사 속도가 느리더라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또 노인이 되면은 우리 몸의 체내 수분량이 안타깝게도 좀 감소해서 약 5% 정도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주를 젊었을 때랑 동일하게 섭취한다면은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는 30%에서 50%까지도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30대, 40대, 50대 때 마셨던 걸 생각해 가지고 나는 그때랑 몸 상태가 다르지 않아. 나는 젊은 내 관리를 잘한 노인이야. 뭐 잘한 60대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때와 똑같은 음주량을 가지신다면은 그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올 수 있고 따라서 급성 알코올 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이제 필연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은 30% 줄여 마셔도 젊었을 때랑 똑같은 음주량이라는 거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을 생각해서 내가 지방간을 진단받았다거나 뭐 초기 간경화를 진단받았다거나 해서 술을 줄여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30% 줄인 걸로는 똑같은 것이고 적어도 절반 이하로는 줄여야 내가 건강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했다, 줄였다고 말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인종별의 차이를 볼까요? 이제 동양인과 서양인은 몸의 기능도 다릅니다. 그 알코올 탈수소 효소와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코올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편의상 알코올 탈수소 효소를 요리사 1, 요리사 1번 요리사,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를 2번 요리사라고 합시다. 알코올 재료로 1번 요리사가 알코올을 재료로 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넘겨받아서 2번 요리사가 아세트산이라는 무해하고 아주 유용한 물질을 만듭니다. 자, 근데 이 1번 요리사와 2번 요리사는 누구의 몸속에나 있는 것인데요. 동양인의 몸속에도 있고 서양인의 몸속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동양인과 서양인 간에 좀 차이가 납니다. 1번 요리사의 실력은 동양인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더 빨리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2번 요리사의 실력은 동양인보다 서양인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아세트산으로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건 서양인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1번 요리사랑 2번 요리사랑 차례대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1번 요리사는 손질을 빨리 해서 빨리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만들어내는데 2번 요리사는 실력이 떨어져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빨리 처리를 못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몸 안에는, 동양인의 몸 안에는 중간 산물인 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그 사이에서 더 빨리, 더 많이 쌓입니다. 이게 의학 채널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 이 전체 동양인은 아니고 동양인의 30% 정도입니다. 하지만 편의상 우리 동양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제 1번 요리사의 실력이 좋다 보니까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해서 이 알코올 자체는 빨리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반가운 선생님 사진이 잠깐 나왔습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는 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양을 마셨을 때요. 하지만 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에 따라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더 적을 수도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얼굴, 온몸을 빨갛게 하고요. 두통도 유발합니다. 또 너무 혈관이 확장되면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세트알데하이드는 그 독성이 강해서요. 장기적으로 식도암이나 후두암 같은 우리 몸의 암 발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술에 더 취약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남녀노소 인종을 받고 이제는 체중을 볼 건데요. 제가 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뚱뚱한 분들에게 관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통통이와 정상 체중 사람을 비교했을 때 그 통통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체지방입니다. 지방이죠. 통통이는 지방이 많아요. 그리고 부족한 것은 체내 수분입니다. 체내 수분이에요. 그래서 정상 체중 노인보다 그 비만 성인이 당연히 더 적은 체내 수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남녀노소를 봤죠. 여자고 노인이고 비만에 있을 때에는 체내 수분 비율이 적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죠. 이러면 어느 정도 나오냐면 체내 수분량이 43% 정도입니다. 뭐 굉장히 적은 거예요. 우리한테 뭐 대부분의 성인들보다 10% 이상 적은 겁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비교를 봤을 때 이제 다시 통통이와 정상 체중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체중이 같은 두 사람이 있을 때 키가 작은 통통이 그리고 키가 큰 정상 체중의 사람이 있을 때 당연히 통통이 똑같이 마신다면 통통이의 급성 알코올 중독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너는 통통하니까 조금 마셔야 돼. 나는 마르고 관리를 잘했으니까 잘 마셔도 돼. 라고 해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이번 일도 있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키가 작고 뭐 얼굴도 작고 몸도 아주 마른 연예인 같은 여성 연예인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일단 몸무게 체중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체중이 적으면 그 체내 수분량이 몸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든 간에 절대적인 수분량이 적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술을 마시면 급성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음주량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그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음주량을 정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캠페인에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뭐 일주일에 몇 잔 마셔라, 한 번에 몇 잔 마셔라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이고요. 일단 안전한 음주라는 없다라는 게 정설이고 그 음주량에 대해서도 개인별로 당연히 차등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줄로 지금까지 한 20분 정도 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내가 이제 마르고 키가 큰 성인 남자가 아니라면 내가 마르고 키가 큰 성인 남자만큼 같은 양의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분이랑 같은 자리를 해서 똑같은 양을 마시는 거는 그분보다 2배, 뭐 3배의 양을 마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음주를 즐기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나를 뭐 남자, 애비 노인, 통통이 이렇게 분류해서 알겠어. 근데 지금 내 상태는 정확히 어떻지? 라고 또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럴 때 저 같은 사람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저희의 일의 의미이고요. 일단 간 상태를 볼 때에는
기본적으로 형태를 살피는 게 전통적이고 가장 많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림에서 왼쪽에서의 간이 건강한 간이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간이 보기만 해도 건강하지 않은 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변해가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유는 계속 상처가 나고 재생이 되고 흉터가 생기면서 저기가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 얼굴 피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는데 계속 긁고 그 상처를 케어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 상처를 주고 어딘가 하다 보면은 거기가 정상 피부와 달라지게 되죠. 정상 피부와 확연히 구분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술 마시고 계속 간에 안 좋은 뭔가를 먹고 계속 간에 안 좋은 행태, 너무나 지방을 많이 꽉꽉 채워놓는 지방간을 너무 심하게 한 상태에서 방치하고 이렇게 되면 계속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나고 아물지만 저런 흉터가 남아서 저런 형태가 변하는 게 되는 건데요. 저 형태를 보려면 우리가 밖에서 관찰할 수 있는 도구를 쓰죠. 그래서 저거를 배를 째고 보면 저런 형태가 직접 보이겠지만 검사를 위해서 배를 째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문명인답게 이제 초음파 기계를 쓰거나 아니면 CT, MRI 기계를 써서 차례대로 보게 됩니다. 보통은 초음파 기계를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 초음파에서 보이는 형태에 따라서 이런 만성 간염이라든지, 그러니까 저 중간 단계예요, 아니면 저 마지막 단계에 있는 간경화라든지 이런 소견을 드리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형태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 카테고리 자체가 많지가 않고 항상 이렇게 왼쪽 거, 중간 거, 오른쪽 것처럼 딱딱 구분이 되면 좋겠는데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경계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형태를 통한 진단은 다소 관찰자마다 의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간 조직의 손상 정도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그 조직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을 들여다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피부에 피부암 같은 의심이 있을 때 육안으로도 의심하지만 결국에는 확실하게 하려면 그 조직을 뜯어내서 봐야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도 제가 상처를 받고 흉터가 생겼다고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상처받고 흉터가 생겨서 정상적인 구조가 파괴되었는지는 그 현미경으로 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굵은 바늘을 간으로 찔러서 이 길다란 검체를 얻어서 그걸 현미경을 직접 들여다보는 간 조직 검사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간 조직 검사는 굉장히 좋은 검사이지만 일단 굵은 바늘로 찔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침습적인 시술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침습적인 시술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합병증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크진 않지만요. 100명 중에 1명 정도이지만 이 조직검사 이후에 출혈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간 조직검사는 좀 덜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좀 단지 그냥 손상 정도를 확인하는 목적보다는 원인을 모르겠을 때, 간이 안 좋은데 원인을 모르겠을 때 이 간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 대신에 이제 검진 목적으로 이 간 조직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려고 할 때에는 조직 검사보다는 이제 혈액 검사나 간 섬유화 검사를 좀 더 요즘에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간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AST, ALT, 플레이트렛 같은 수치,
AST/ALT 혈소판 그 수치를 이용해서 이제 나이랑 결부시켜서 활용하는 피퍼 스코어라는 걸 좀 요즘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요. 이 탄성 측정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간 섬유화 검사를 하는 기계를 별도로 병원에서 준비를 해서 요즘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탄성 측정법 같은 경우에는 그 MRI로도 할 수 있는데 MRI를 추가로 장비를 더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건 조금 비용이 많이 나가서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진 않고요. 그 초음파 기계랑 굉장히 비슷한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생긴 기계를 옆구리 쪽에 가까운 간 쪽에 대고서 저걸 측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잠시 목이 말라서 물을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알코올 대사 관련 유전자까지 아마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가능은 해요. 지금도 아주 비싼 검진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유전자에 대한 그 검사가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지금 진료 목적에서는 이 가성비라고 하죠. 이 가격 대비 이거의 효용, 이걸 알았을 때의 어떤 임상적인 가치가 그 가격과 맞지가 않아서 아직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상에서는 참고로 유전자 검사가 보편적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암치료 분야에서는 그게 굉장히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가서는 이제 유전자 검사 비용이 저렴해진다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치료 방법이 간 쪽에서도 조금 더 나온다면은 아마 관련 유전자 검사가 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코올과 관련된 유전자를 보면 사이토크롬 P450 유전자가 있습니다. 사이토크롬 P450은 그 알코올뿐 아니라 다양한 약물 대사에 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사 효소고요. 이제 간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알코올뿐만 아니에요. 정말 뭐 다양한 약제 간에 작용하기 때문에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가장 그 다약제를 먹었을 때 가장 안 좋은 이유가 그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인데, 그 상호작용은 대부분 이 사이토크롬 P450 관련 유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같은 사이토크롬 P450 그 채널을 그 효소를 이용하는 애들끼리 여러 개가 들어가면 서로 대사가 안 돼가지고 농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뭐 이제 그런 것이 있고, 약에 대해서도 예전에 한번 여기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의 그 ALDH2의 변이, 이게 아시아인에게 많이 보인다고 아까 2번 요리사가 그 느리다고 한 부분입니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아까 아시아인에 정확히는 30%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그 30%인지 아니면 아닌 70%인지 알 수 있는 이 유전자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읽기도 어려운 PNPLA3의 I148M 변이. 이건 PNPLA3 유전자의 148번째 아미노산이 이소류신에서 메티오닌으로 이제 대체되는 변이입니다. 이 변이가 있는 사람은 간의 지방 축적이 이거 없는 사람보다 잘 돼가지고요, 간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나는 쟤랑 똑같이 먹어, 아니면 나는 굉장히 건강히 먹어, 나는 뚱뚱하지도 않아, 이런데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러면 가끔은 억울하다는 듯이, 조금 따지는 듯이 내가 왜 지방간이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몸은 사람마다 다르고, 간의 지방을 축적하는 것조차 사람마다 그 반응이 다른 것이죠. 이제 이런 유전자의 변이를 확인함으로써 좀 더 이유를 사실 확인한다면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쉬울 텐데, 아직은 대중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일단 어떤 조금 이제 아주 유익한 교육적인 내용은
일단 앞에서 압축 쪽으로 갈무리를 했어요. 이제 뒤는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 사례들입니다. 이런 사망 사례들은 대부분 이제 의학 연구, 교육적인 목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보고되고 공유가 되고 서로 이제 공부를 하는 사례이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분들의 그런 불행한 사고에서 좀 교훈을 얻고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알려드릴 부분이 있어서 좀 몇 가지, 한 10가지 사례가 조금 안 되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각 지역의 의학자들 또는 의학자가 아닌 이제 연구자들이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 상하이의 연구자가 이제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 44세 남성이 이제 밤 10시에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C씨는 아주 잘 냉동이 보관이 되었고 이제 사망 10일 후에 부검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심한 폐부종, 그리고 심장 및 폐의 우열, 그리고 오른쪽 후두근, 이제 머리 뒷부분에 작은 파열이 있었고요. 작은 파열 자체는 사망 원인은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상처였다고 합니다. 이 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5, 0.3보다 한참 넘죠. 였고, 그 사망 당일 정오에 52% 알코올이 들어간 알코올 농도의 그 증류수 한 병을 혼자서 다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많이 마셔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혼자서 집에서 이제 사망한 채 발견된 사례입니다. 그 다음 사례는 또 같은 연구자가 보고한 사례인데요. 27세 여성의 사례이고요. 밤새 약 450ml의 꼬냑과 그리고 2차로 또 식당에서 마신 것 같아요. 150ml의 증류주 이렇게 마셨고요. 증류주를 해외에서는 이제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증류주를 마셨는지는 몰라요. 마신 후에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사망하였습니다. 시신 냉동 보관되었고 이후에 부검을 했고요. 이제 외상은 의료 처치 중에 주사 자국밖에 없었고 이제 내부 검사에서 폐포에 이제 부종이 있고 이제 알코올 섭취로 인한 폐부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알코올 농도는 0.33, 딱 그 경계선을 조금 넘었죠. 그로 나타났고 다른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사례고요. 상하이에서 보고된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제 19세 남성이고 이제 파티에서 친구들끼리 파티를 했겠죠. 이제 증류주 2컵 그리고 맥주 1컵을 마셨어요. 사실 이게 누구나 이 정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흥분되는 즐거운 자리에 가면 마실 수 있는 정도로 마셨는데 밤 10시경 이상한 상태로 발견이 됐다 그래요. 정확하게 묘사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친구들이 상태가 좀 이상하니 병원으로 가자 해서 온 것 같아요. 이제 왔는데 이후에 이제 심정지하고 소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신 냉동 보관되었고 이후에 부검을 했고요. 그 폐우열, 폐부종 및 국소적 폐출혈, 위 점막의 국소출혈, 뇌출혈 및 뇌부종 소견을 보였습니다. 외상은 없었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37. 역시 아주 높진 않습니다. 마신 게 굉장히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0.37이었고 다른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최근에 무리한 컨디션도 좀 영향을 미쳤을 거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사례이고요. 이상 세 가지 사례는 많이 마셔서 이렇게 그 위험한 농도를 적든 많이든 넘겨서 0.3을 넘겨서 사망한 것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역시 과음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70kg 기준으로 소주 3병가량이었으니까
내가 그보다 체중이 적고 마르고 뭐 아니면 나이가 많고 하다면은 훨씬 더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그 중추신경계 억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억제, 이 위험한 그 0.3% 농도를 넘어감으로써 중추신경계가 억제되고 그로 인해서 호흡이 억제돼서 말 그대로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겁니다. 질식해서 죽은 사례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점막 출혈들이 다 관찰이 되었다고 해요. 다 적히지 않았지만. 그런데 위점막 출혈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이 직접적인 자극 때문에 위점막 출혈을 보여서 그런 소견을 보였다고 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메릴랜드주, 미국이죠. 미국에서 보고된 사례를 좀 볼 건데요. 또 다른 또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보다 낮게 확인된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다 적은 음주량으로 또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례 보고인데요. 이분들은 대부분 2시간 안에 양은 많지 않아도 2시간 안에 다 음주를 많이 마신 그 단시간에 폭음을 한 사람들이었고, 아마 이렇게 술을 조절을 이렇게 단시간에 폭음을 하는 것도 좀 아마 젊은 분들이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분들의 나이대는 17세에서 25세의 비교적 젊은 성인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렇게 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알코올 농도를 봤을 때 비만한 사람들이 다른 체중이 정상인 사람들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았는데도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3보다 꽤 낮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사망을 한 건데, 이게 왜 사망을 했느냐, 그러니까 왜 사망을 했을까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비만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그 통통이와는 개념이 다르죠. 이제 BMI가 30보다 넘어가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비만입니다. 진짜 비만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술을 마시고 나서 이렇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당시에 엎드린 자세로 발견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자체만으로 술의 농도 자체만으로는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술 마시고 의식이 흐려졌는데 그 엎드린 자세, 이 엎드린 자세 때문에 질식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추정이 된다고 한 사례입니다. 안타깝죠. 이 관련해서도 호주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내 몸의 자세 때문에 질식하는 것을 우리가 체위성 질식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의식이 흐려지고 감각이 둔하고 내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이 알코올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기가 쉽겠죠. 어려운 한자어로 이제 의식상실, 신체 조종 능력 저하, 근력 감소, 이런 것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아기들이 그러듯이 스스로 그 위험한 상태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하는 거죠. 높은 BMI는 아무래도 내 몸에 체중이 많고 이런 자세에 따라서 눌리는 부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BMI가 이런 체위성 질식과 음주의 체위성 질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요, 51세 여성의 사례이고요. 사회적 모임 후에 아침에 계단 3칸, 뒤에 계단 3칸에 이제 등을 대고 누워 있었고, 머리는 주차된 차량의 범퍼에 단단히 고정된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반전된 상태였고, 비만으로 인해서 목이 심하게 굽혀져서 턱이 가슴에 단단히 눌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머리 부상에서 나온 피가 차량 범퍼에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BMI가 40이셨고요. 머리에 열상이 있었으나 이거 머리에 열상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었고요.
다른 뭐 팔꿈치나 다른 데 상처가 있었지만 이것도 사망 원인은 아니었고요. 상부 기도에서 흡인된 음식, 구토 후에 흡인이 된 거죠. 이런 소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였어요. 0.3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엔 체일성 질식으로 인해서 사망하였다.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한 환자입니다. 이분이 발견된 장소라 그래요. 저 범퍼에 이제 고개를 묻고 계시다가 이제 그게 너무나 그 정도가 심해서 꺾인 정도가 심해서 이제 질식을 하신 거죠. 46세 남성의 사례인데요. 이제 집에서 등을 대고 누워 있었는데 목이 급격히 굽혀져서 이제 턱이 어깨에 단단히 눌려 있었다 그래요. 이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체중이 88이고 키가 177, BMI 28이고요. 이거는 뭐 우리 동양인에게서도 볼 수 있는 뭐 비만 정도이죠. 복부와 가슴에 경미한 타박상과 두피에 열상, 이제 찢어진 상처가 3cm가 있었지만 이거는 큰 영향은 없었고요. 이분은 평소에도 이제 술을 좀 즐겨 하셔가지고 간 지방간이 소견이 있었고, 이분은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조금 높아서 0.4% 나왔다고 합니다. 다이아제판 나왔지만 사망 원인과 상관은 없었고요. 말 그대로 고개를 이제 너무 심하게 꺾어서 스스로 질식사가 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뭐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더 체중 관리를 해야 되는 하나의 또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례를 볼까요? 그 영국 세인트 조지 병원 사례인데요. 이건 좀 이제 하나하나의 사례를 본 건 아니고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알코올 때문에 사망한 62명의 그 환자의 기록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알코올성 간경화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돌아가세요. 제가 항상 경고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면서 저랑 진료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알코올성 간경화가 있는 분들을 빼놓고요. 평소에 그 술 섭취를 아주 많이 하진 않는데 그냥 지방간 정도 있는 알코올성 지방간 정도가 있는 그런 분들만 골라서, 그런 분들 중에서 또 음주 중이 아니고 그럼 휴식 중에 뭐 이렇게 돌연사를 하신 분들, 다시 말하죠. 그러니까 알코올성 간경화는 없고 그냥 알코올성 지방간 정도가 있고 음주량도 아주 많지 않고 하신 분들이 음주 자리가 아닌 데에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돌연사를 한 분들의 기록을 검토를 해본 겁니다. 왜 죽었을까? 왜 돌연사를 했을까?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이제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요. 알코올 금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짧은 시간, 뭐 긴 시간이 아닐 수 있지만 맨날 술을 즐겨 먹던 사람들이 술을 안 먹었을 때 유발되는 저혈당, 혹은 이제 만성적으로 그 사람들은 알코올이 이제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이뇨작용 때문에 마그네슘을 많이 빼거든요. 그래서 혹은 저마그네슘 혈증, 혹은 알코올성 지방간이 아주 심한 경우에, 이거는 뭐 좀 이견이 있는데 지방간에서 이제 간 조직이 손상되면서 지방이 빠져나오면서 뭐 폐지방 쇄점증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다 가능하다고 일단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건 이론이고 충분히 검증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설득력은 있고요. 이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 부검 결과 대체로 간이 무겁고 지방간은 거의 다 이렇게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다시 가까운 데로 와가지고요. 이제 중국 갔다가 미국, 호주, 영국 갔다가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왔습니다. 일본 미에현 사례인데요.
이제 25세 남성이 좀 안타까운 사례예요. 이건 정말 사건 당일에 뭐 아침에 이제 폭행을 당했나 봐요. 어떤 이유로든 폭행을 당했고 그런 상심을 한 마음이 있었는지 이제 플루니트라제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뭐 로라제팜 이런 거 많이 처방받아서 드시는데 이제 진정계통의 약물을 많이 먹고 이제 자살 시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 체중이나 키는 뭐 이상이 없는 분이었고요. 근데 정작 이분을 부검을 해보니 혈액 및 소변에서 벤조디아제핀 유도체 본체 및 대사체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약물 자체는 그렇게 치사량이 몸 안에 남아있지 않았고 잘 배출되고 끝난 거죠. 근데 왜 돌아가셨냐 보니 이분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였는데 일반적으로 0.2%는 치명적인 수준이 아니고 이분은 뭐 체위성 질식사를 할 정도의 체구도 아니었지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돌아가셨냐? 이제 이 연구자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이 2번 요리사, 결국에 2번 요리사가 문제다. 아시아인은 이 2번 요리사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술을 덜 마셔도 아세트알데하이드 농도가 굉장히 높고 이래서 혈관 같은 게 확장이 훨씬 서양인들보다 잘 되고 그로 인한 저혈압이 결국에 뇌의 기능을 정지시켜서 사망한 것 아니냐라고 이 연구자는 추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정리하면 이제 음주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음주는 쉽고 편하게 기분을 전하는 수단이지만 그리고 너무나 매혹적이죠.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 잔 정도 마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음주라는 건 없는 거고요. 그래도 굳이 말하자면 누구나에게 통용될 수 있는 정도로 말하자면 제가 예전에 조사를 해서 말을 한 부분인데요. 이제 한 번에 2잔, 그러기를 한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정도 이제 그리고면서 음식과 곁들여서 마신다면은 아주 큰 위해는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유전자에 대해서는 유전자 조사도 방법이지만 이제 쉽게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은 어쨌든 다 2번 요리사의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니까 내가 능력이 떨어지는데 프로 운동선수처럼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들처럼 달리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들보다 덜 마시고 천천히 마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는 마치고요. 질문 몇 개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몇 개만 볼까요? 파크님에 대한 답변은 이 강의를 통해서 전체가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초반에 주신 질문 같은데 잘 살펴봐 주시고요. 잠깐만요. 탈모양이나 방정수님은 간 경변증 소견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셨는데 진단 후 지금껏 금주 중이고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영양제를 먹다가 이제 끊었습니다. 안 되는 건가요? 간경화라고 다 똑같은 간경화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경화에 대한 손상의 정도를 측정을 해야 돼요. 보통은 간경화가 이제 영상 검사로만 제일 처음 형태로 진단받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결국에는 보조적으로 현재의 간 손상 정도를 다음 단계 있죠. 얼마나 지금 진행됐는지 간 섬유화 검사나 그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 섬유화 정도를 확인하고 그 외에도 또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혈액 검사로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간 기능이 정말 떨어져 있다 이러면은 여러 가지 약제 같은 거 복용을 꼭 필요한 약 아니면 안 하는 게 좋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 간경화가 있지만 형태적으로는 간경화지만 기능은 지금 전혀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 다른 분들과 똑같이 일상적인 그런 영양제 같은 건 복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약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된다. 우리가 병원에서 괜히 혈액 검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호기잔이 있거나 천식이 있으면 소주 적게 마셔도 의식 잃거나 위험 요인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렇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진정작용이 있다 그랬죠. 호흡이 저하됩니다. 적든 크든 저하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호흡기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호흡기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이죠. 숨을 쉬는 그 조금 저하됐다는 거에 가까이 분야는 다르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물리적인 것이고 이거는 이제 신경계통의 문제인데 어쨌든 이게 결부되면 합쳐지면 더 위험하겠죠. 당연히 더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님, 병원이나 건강검진 기관에서 본인에게 맞는 음주량, 이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2잔 이하, 일주일에 2번 이하 이렇게 드시는 게, 그리고 꼭 안주랑 같이 이렇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굳이 내가 조금 더 마실 수 있느냐, 물론 검사를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조금 더 확인할 수 있긴 한데 그냥 적게 마시는 거 일단은 의사로서는 그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금주 후 식은땀이 자주 발생하는데 부작용 증상인가요? 네, 방정수님,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은 간에서 글리코겐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주 그 영양분을 진하게 압축해놨다고 보면 됩니다. 간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당으로 풀어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해체를 시켜서 써야 되는데 평상시에 술을 많이 드시던 분들은 그 술로 다 필요한 열량을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간이 쌓아놨던 그 당을 진한 거를 풀어서 쓰는 그 능력 자체가 약해집니다. 그 능력 자체가 약해져요. 그럼 우리가 계속 그 능력을 안 쓰다 보면은 그 능력을 잘 안 쓰게 되거든요. 몸 자체가.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술을 갑자기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은 당이 필요한데 술도 안 들어와. 내 간에 저장되어 있는 걸 쓰려고 하는데 이 기능은 너무 약해져 있어. 그러면 저혈당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혈당 때문에 저혈당이 오게 되면 식은땀이 발생할 수 있어서 좀 혈당도 체크해 보시고 몸의 상태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좀 대화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PD 선생님도 휴식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여러분들도 휴식하셔야 되니까 좋은 주말 되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시간 주신 여러분들과 비욘디 우리 이동현 PD님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